누군가가 주어주는 어떤 지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을 쓰는 청소년도 누구도 다 작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꿈의 수업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소설 쓰는 손서은입니다. 그리고 저와 오늘 함께 하실 청소년 작가인 김혜진 소설가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소설가 김예진입니다. 저희 오늘 소설 쓰는 청소년 김혜진 소설가를 저의 작업실인 도서관에 있는 작가의 방으로 모셨습니다. 거기는 제가 매일 출근해서 글을 쓰고 그리고 도서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이고요. 3층에 저의 방이 있습니다. 소설 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소설가의 방에 소설 쓰는 청소년을 모시고 소설가란 무엇인가, 글 쓰는 작업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것을 우리 김혜진 소설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가님은 법학과를 졸업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작가가 되셨나요? 제가 변호사가 되려고 법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학교 가서 공부를 해봤더니 제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대학이 예술 쪽으로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었었는데 그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예술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법학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저렇게 자유로운 영혼? 막 앞치마 두르고 막 물감칠하고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4년 동안 법학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놀았던 것 같고 졸업을 하자마자 영화를 찍게 돼요. 그리고 영화를 찍다가 보니 사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러다가 글을 쓰게 됐어요. 글을 쓰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글 쓰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앉아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고 저에게 맞는 장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 작업도 그렇고 소설 쓰는 작업도 그렇고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다 하나의 예술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계속 헤매다가 글 쓰는 장르로 넘어온 예술가라고 그렇게 저는 스스로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거나 막 작가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네요? 소설가는 저의 꿈의 직업, 뭔가 되고 싶은 사람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됐죠. 사실 제가 본 소설가는 굉장히 뭔가 정말로 경험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그 경험이 정말로 많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내가 계속 다른 걸 뭘 해봐야 되나? 그러니까 소설가 말고 다른 걸 막 했을 때 그때 내가 소설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약간 들었거든요. 삶을 살아야지 뭔가를 쓸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그저께도 살았고 내내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모든 이야기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제가 최근작이 또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전에 또 그리스가 배경이에요. 우연치 않게 외국에 좀 떠돌아다녔는데 그때 본 것들을 재료로 쓰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저의 어떤 특성이고 다른 소설가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고 그리고 소설을 쓰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고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등단 작가라는 게 사실 저는 잘 뭔지 모르거든요. 과거에는 등단이라는 관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무슨 과거 시험을 거쳐서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을 거쳐서 뭐 장원급제 내지는 그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행정관으로 일할 수 있었던 그런 시험과도 같은 거였죠. 그 등단이라는 게 뭐냐면
유수의 신문사에서 뭐 신춘문예를 뽑아요. 네.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작가들이 글을 써서 보냅니다. 네. 그리고 단 두 명을 통과를 시키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좌절을 하고 내년을 기약하죠. 내지는 출판사에 투고를 해요. 내가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여기저기 투고를 하고 그 출판사에서 검토를 거친 후에 이것을 우리 출판사에서 우리 돈으로 내겠습니다. 대신 작가님 당신에게는 인세인 10%를 드릴게요. 제 책이 지금 13,000원인데 네. 책 한 권을 팔면 제가 얼마를 가질까요? 13,000원에 10%는 1,3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저의 책 한 권을 팔게 되면 저는 1,300원을 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등단하셨어요? 라는 것이 신춘문예를 통과하셨어요? 출판사에서 책을 내셨어요? 그것이 등단 작가의 요건이 되고 마치 그런 관문을 통과해야만 공식 작가, 인정받는 작가, 그래도 작가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작가라고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시스템에 상당히 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김혜진 소설가처럼 그것들을 우리 작가들 스스로가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등단한 그런 공식 절차를 거친 사회적으로 용인된 절차를 거친 작가만이 작가일까라는 것에는 상당히 의문이 많고 이렇게 작가들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작가가 되어볼 텐가 꼭 인세 받는 작가는 아니더라도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셨고 원주 시민들이 정말 소설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소설을 이미 저보다 더 오래 쓰고 계셨구나를 알았는데 그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다 작가님이라고 호칭을 했고 서로 작가님이라고 호칭을 하게끔 저희 프로그램을 이끌었는데 그 이유는 저는 글을 쓰고 내가 단편이든 장편이든 어떤 장르든 그 글을 하나의 글을 완성시키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은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책을 내고 그리고 책을 스스로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작가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작가가 어떠한 신분, 누군가가 주어지는 어떤 지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을 쓰는 청소년도 누구도 다 작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작가님은 하루 종일 여기서 네. 글을 쓰시나요? 저는 하루 종일 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일이라는 게 제가 지금은 이제 출퇴근자가 되어서 작가의 방에 출퇴근을 하기는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쓰는 일은 아주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일은 보통 한 3-4시간이고요. 나머지는 삶을 살아요. 삶을 사는 것 중엔 저는 몸을 움직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 몸을 쓰고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몸 쓰는 작가다 라고 이제 저를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몸을 쓰는 일이 되게 중요하고 글을 쓰는 건 앉아서 쓰거나 또 대부분은 또 서서 써요. 작가들은 엉덩이로 글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야 하는 직업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앉아있다 보면 정말 엉덩이가 아프고요. 엉덩이를 혹사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안한 방법이 선 테이블을 만들어서 저희 집에는 이제 서 있는 테이블이 있거든요. 선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막 스트레칭도 하고 서서 글을 씁니다. 그러면 피로도가 훨씬 덜하고 조금 글 쓰다가도 조금씩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작가의 방에서 글을 쓰는 시간은 3-4시간
나머지는 강의를 하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놀고 춤추고 몸을 움직인다. 작가님께서 그럼 3-4시간 글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럼 돈은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일한 만큼 제가 돈을 벌지 못해요. 그럼 되게 놀라운 거죠. 그런데 사실 제가 작업실에서 3-4시간을 집중적으로 일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어떤 평균이고요. 제가 하나의 소설을 마감을 할 때는 하루 종일 쓰고 그 다음날도 쓰고 새벽에도 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설만 쓰는 시간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월급자들의 생활과 비교하기가 좀 모호하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3-4시간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고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은 많이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설가의 일이라는 것이 소설가의 방에 있을 때만 작동하지가 않아요.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도 작동을 하고요. 글을 쓰는 시간만 일을 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뭔가 생각을 하는 시간도 일을 하는 시간이고요. 그렇게 보면 놀 때도 일을 하겠네요. 맞아요. 놀 때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일이라는 것이 내가 9시에 출근을 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일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노는 걸 수도 있어요.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대부분의 예술가는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월급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수입원은 최근에도 이제 책이 나왔지만 아직 인세는 들어오고 있지 않고요. 보통 이제 계약을 하면 선인세를 받아요. 선인세를 받는데 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3,000원 책을 팔았을 때 인세를 1,300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활이 되기 위해선 한 달에 얼마를 팔아야 될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책을 사서 많은 분들이 읽으셔야 하는데 또 책을 많이 사지 않죠. 지금 출판은 상당히 불황이고요. 지금 많은 것들이 그렇긴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고 특히 우리 김혜진 소설가처럼 청소년들이 책을 많이 읽나요? 책을 많이 안 읽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또 청소년들이 읽었으면 하는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책을 사주지 않으면 저는 인세가 들어오지 않고 수입이 없는 거죠. 우리 김혜진 소설가처럼 소설도 쓰고 다른 직업도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작가 저처럼 정말 골방에 처박혀서 계속 글만 쓰는 것보다는 내가 활동적인 뭔가를 다시 하고 내가 무엇인 동시에 작가인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도 작가로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직업이 무엇이건 간에 글을 쓰는 것이 좋다면 글을 쓰고 내가 가진 또 다른 직업 앞으로는 또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고를 되게 유연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제가 아까 저는 체육인이에요. 그리고 작가예요. 그리고 저는 동시에 엄마이자 전 또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집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개념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나의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고 이것으로 돈을 벌고 또 이것을 하고 이것으로 나의 기쁨을 얻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설을 쓰고 있고 소설을 내가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것으로 내가 먹고 살지 못한다면 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공학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사고는 굉장히 옛날의 사고고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거를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분명히 가능한 사회이고 지금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쓰세요. 계속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가는 학벌이 중요한가요? 사는데 학벌이 중요한가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한쪽 구석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작가는 학벌이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작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작가로 사는 것과 저의 학벌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어느 누구도 저의 학벌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저의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공부했느냐, 어떤 공부를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작가는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많은 책을 읽으세요. 근데 너무 되게 정답인데 학교를 들어가는 것보다 작가가 되기 위해선 책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삶의 경험이 중요하죠. 내가 앉아서 책만 읽어서는 글을 쓰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하고, 사람들을 보는 시선을, 나의 독특한 시선을 가져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나만의 시선이 없이는 좋은 작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에는 학교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많은 책들을 읽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 신간이 나오셨잖아요. 와!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게 주인공은 물론 백천수 씨지만 여기에서 마거리 씨라고 이제 네. 아주머니가 나오시잖아요. 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좀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계속 다가가고 도움을 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은 계속 당하잖아요. 나쁜 일을 당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착한 사람은 저렇게 나쁜 일을 당하지?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그 노력에 자신도 희생했잖아요. 근데 그 희생을 왜 보상받을 수 없는 거지? 그런 것에 대한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거릿은 사실 뭔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인물처럼 나오잖아요. 마거릿은 계속 그렇게 사나요? 앞으로는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이 착한 아이 백천수 씨라는 제목으로 이제 소설을 썼는데 여기 나오는 아이 착한 백천수 씨는 별로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인물이에요. 여기 나오는 진짜 착한 인물은 마거릿이죠. 방금 되게 잘 보셨는데 그 착한 인물들이 이 소설에 나와요. 다 착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해요. 그런데 그 착한 인물들이 모여서 파국으로 달려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의도도 좋은데 그런데 세상에 절망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여기서는 섬뜩하게도 죽음도 같이 이제 이 소설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쓰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아주 처참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결과들 때문에 그러면 우린 안 착하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러면 악하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이 삶의 되게 어떤 균열, 어떤 예리한 문제를 파고드는 것이 저는 이제 소설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난 아주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모델로 나와요. 그리고 마가렛도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모델과 같이 살면서 저 착한 의도가 저렇게 착하기만 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수도 아프리카에 자원봉사를 떠나잖아요. 선진국에서 아프리카로 자원봉사를 떠나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사실 아프리카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실제 아프리카에 가서 경험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런 의도를 나도 가져본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정말 세상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선하고 좋은 곳으로 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저의 질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도가 없다면 세상은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인물이 착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인물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실 그렇거든요. 그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좋은 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래도 이 세상이 이렇게라도 선한 쪽으로 굴러가지 않을까 하는 좀 소망을 담고 쓴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작가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저도 제가 청소년 작가라고 작가님이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저는 이제 정말 꿈을 이뤘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냥 이 작가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글을 쓰고 있지만 오늘 든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써야겠다. 그리고 더 열심히 쓰고 싶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글을 쓸 때마다 행복하면 그게 사실은 제가 작가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